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원안경제가 창립기술자 수리상점 공손지키 강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배 의원실 그리고 서울환경운동연합 수리상점 공손이 공동 주최를 하고 있고요. 다수리가 주관하고 재단법인 수가나눔 사랑의 열매가 지원을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지원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특히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신데요. 기획단계에서부터 섭외 진행 전반에 함께 해주신 박홍배 의원실의 문관식 보좌관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개회사를 의원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지금 아마 이제 선거 기간이다 보니까 지방의 일정들이 많아서 부지런히 지금 달려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시는 대로 개회사를 진행을 하고 저희 일정대로 토론회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그리고 자원위기의 시대가 수리가 개인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 사회에 함께 보장해야 할 권리이자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토론회가 매우 뜻깊은 자리가 또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공동 주최를 하고 주관을 하고 있는 다수리와 수리상점 공손이 만들어지기까지 그리고 또 현재 활동하기까지 정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신데요. 재단법인 수가나눔 장재현 이사장님을 모시고 축사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수가나눔 이사장 장재현입니다. 네, 다른 국회 토론회는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약간 형식적이랄까? 뭐 이렇게 조금 의전 같은 게 복잡하고 그런 것 같은데 굉장히 마음이 푸근하네요. 아는 분들도 많고 주제도 또 친숙해서 굉장히 저희가 주체는 아니지만 마치 주체 측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네요. 수가나눔은 이렇게 시민 아이디어를 이렇게 지원하고 또 학생들이나 이런 미래 인재를 양성 지원하는 곳입니다. 다양한 시민 활동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후 위기도 있고 생물 다양성도 있고 물 공기 이런 쪽도 있지만 시민들이 자원 순환에 관한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게 아마도 이제 나도 참여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자원을 좀 아낀다든지 또는 이렇게 재활용한다든지 그런 또 시스템을 만드는 이런 각종 아이디어들을 이제 많이 이제 지원 신청을 받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 수리에 관한 아이디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산 고치는 수리, 전자제품 배터리 등등 해가면서 여러 가지 수리에 대한 시민운동 또는 그거를 이제 조금 제도화하려는 그런 것들이 많아져서 아주 이렇게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어릴 때 이렇게 보면 가장 멋있어 보였던 사람들이 고장난 거를 이렇게 고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안 나오는 라디오를 갖고 가면 탁탁탁 하면 순식간에 이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또 돌지 않는 무슨 선풍기나 전자제품도 몇 개 이렇게 고치면 금방 이게 또 작동이 돼서 너무 신기하게 바라봤던 그런 기억이 많습니다. 새로운 걸 만드는 것도 멋있어 보이지만 이렇게 고장난 거 고치는 게 오히려 더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릴 때는 동네마다 다 보물상, 전파상 이런 수리상들이 있었던 것 같고 영화인가 드라마인가 굉장히 즐겨본 게 맥가이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같은 간단한 부품으로 이렇게 고장난 것들을 고치거나 또는 응용하는 그런 거를 굉장히 멋지게 바라본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얘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수리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교체하는 식으로 이제 패키지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리 쪽들이 이렇게 좀 우리 주변에서 다 사라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 조그만 게 고장나도 그거의 10배, 100배가 되는 부품이 한꺼번에 버려지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이런 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하는 이런 시민운동이 시작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반갑고 또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운동이 이제 저희가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제로웨이스트 이런 것들 지원했던 그런 그룹들에서 또 이렇게 연이어서 나와갖고 더욱더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망원동에 있는 공소, 그래서 강영 처장님이 저희 재단에도 오래 근무하셨었는데 가서 이제 몇 분이랑 함께 이 수리권 운동을 시작하시면서 몇 년 사이에 아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시민 실천 운동이 아니라 이걸 좀 입법화하자라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더욱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저희 재단은 물론 시민운동 활성화도 좋지만 이게 그 특별한 사람들끼리 뭐 이렇게 수도하는 마음으로 극기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보편화돼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걸 확장되고 제도화되는 것을 좀 지향하기 때문에 더욱더 오늘 자리가 뜻깊고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입법의 해외 사례도 굉장히 많고 유익한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이 버리지 않고 고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요한 정책, 또 그걸 뒷받침할 입법, 뭐 예산 이런 것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색하는 자리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뜻깊은 행사를 주최해 주신 박근구 의원님과 또 금손, 그다음에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토론자, 발제자 그리고 진행을 맡아주신 사장님들께 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저희가 후원이긴 하지만 주최 측에 돈을 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축사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저희 취지를 너무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축사겸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겸해서 우리 강렬리 사장님이 저희 토론회의 첫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종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토론회 자료집을 별도로 인쇄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 정책센터의 지현영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역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중요한 토론회에 이렇게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연영이라고 하고요. 앞서서 그 조지혜 연구위원님께서 매우 상세하게 해외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저는 그 현재 이제 수리할 권리를 안고 있는 그 법을 좀 분석하고 또 그동안의 수리권 강화를 위해 발의됐던 법률과 조례안의 내용과 한계를 살펴본 이후에 지금 이제 현행 법 안에서 어떤 부분을 당장 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랑스에서 아까 앞서서 그 수리 그 지수 관련한 제도를 도입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발빠르게 대처해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이 이제 삼성전자라고 이제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이 제도가 이미 이제 해외에서 준비하고 있고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 관련 내용이 담겼을 때 충분히 이렇게 대응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당장 좀 그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이렇게 재미있는 내용은 아니다 보니까 좀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 시간을 이제 30분 정도로 넉넉하게 주셔서 제가 좀 차분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수리할 권리가 담겨져 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시기는 했는데요. 이제 일단은 기본 원칙과 관련한 부분으로서 수리할 권리에 대한 내용이 좀 일부 들어가 있고요. 또 설계 단계, 즉 에코 디자인과 관련된 원칙적인 내용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을 아무래도 좀 급하게 제 생각에는 좀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부분을 대통령령에 이제 위임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사실 포괄 위임 금지 규정에 포괄 위임 금지라는 그 법률 그 재개정 원칙에 좀 위배될 소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좀 규제적인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위임하는 부분들을 좀 예측 가능하도록 법 자체에서 직접 담을 필요가 있다라는 전제 하에 이제 저는 개정안들을 좀 제시하게 됐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설계 단계를 보면은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라고 하고 있고 관련 시행령에서 이제 어떤 부분들이 해당하는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제 이후의 규제는 일단 에코 디자인 규정, 그러니까 무엇을 그러니까 설계 단계에서 수리할 권리를 전제하고 제품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지 설정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대상 제품의 수리를 하게끔 하는 이제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일단은 그 기존에 있는 법령에서 대상군을 이제 설계하다 보니까 이 제품 자체가 설계 단계에서 수리를 고려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지점에서 약간 반쪽인 한계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게 권고하는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좀 불명확하게 그 대상 제품분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이후에 개정안 관련한 내용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 단계에서 이제 고려할 그러면 수리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뭐 예비 부품을 확보한다던가 배송 기한을 제공하고 준수한다던가 또 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던가 그리고 정보를 접근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좀 담겨져 있는데 이후에 이제 그런 이후의 법이나 아니면 수리할 권리가 포괄하고 있는 더 큰 의미를 충분하게 이제 담고 있지는 이제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수리할 단계에 관련한 이제 20조도 이제 많은 부분을 이제 위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특히 그 대상 제품에 대해서 이중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정하는 제품이라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제품을 또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중 위임하는 구조를 좀 볼 수가 있고 그 기준과 관련해서는 이제 앞에 설계 단계나 수리 단계나 이제 좀 대동소이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시하고 있는 대상 제품은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그 대상 제품들을 고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고시하게 된 그 배경에는 일단은 그 전제로 우리가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상 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이 부품을 보유할 기간 등을 이미 이제 고시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전제로 대상 제품을 또 설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에코 디자인 규정보다도 이 규정이 나오기 전에 이제 이후에 그런 그 규제보다 우리의 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는 굉장히 많은 제품에 대해서 부품 보유 기간을 이제 이미 두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그 법 판례에서도 이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이제 권고의 기준이지 법적 구속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이것을 따라도 그만 안 따라도 그만이고 소비자와 분쟁이 있을 때 이런 이제 참고 기준으로서의 의미만 이제 있어서 이것이 실제로 내부 연한이라던가 실제로 부품 보유를 해야 하는 법적 그 기간이라고는 해석되기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고요. 또 이제 그
우리가 배터리와 관련한 수리할 권리가 좀 중요한 부분으로서 EU에서도 규제가 되고 있는데 이 핵심 부품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없다라는 것도 지금 이제 있는 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의 좀 문제점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그 자동차 관리법에 보면은 그 수리 의무가 좀 상당히 자세하게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부품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던가 또 정비업을 이제 규율을 하면서 정비 요금에 대해서 필요성과 금액의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정비업자에게 있다라던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이미 담겨져 있다라는 부분은 좀 참 참고가 되는 것 같은데 다만 이 자동차 관리법의 목적은 자동차 안전이나 제작 결함 구제에 이제 있습니다. 레몬법의 내용, 그러니까 일명 레몬법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이제 하자가 실제로 3회 이상 발생을 했을 때는 교환 환불 요구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제 강화된 제조물 체계법의 형태이지 이것이 소비자의 권리,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와는 약간 결이 다르다라고 보여져서 좀 입법 목적상 조금 분리된 부분이 이제 있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해보면 현행 그 법상 수리할 권리의 한계는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훈시적 규정으로 이제 하고 있어서 노력 의무 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실제로 대상 그 제품이 설계를 수리를 고려하도록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준수할 수 있다,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문제가 됐을 때 이것을 가지고 권리 침해 주장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좀 불완전한 이제 형태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 대상 제품을 이중 이항으로서 불명확하게 이제 규정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배터리는 매우 중요한 수리권 보장에서 핵심 대상인데 이와 관련된 내용이 부재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예비 부품 확보 기준이나 수리 용이성 설계 의무 이런 내용들이 또 수리 정보 제공 의무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기는 하는데 EU법에서 훨씬 더 정치하게 담고 있는 것만큼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못해서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립 수리업자를 보호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가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수리할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이제 이 제조사 직영이나 공인업체들 외에 독립 수리업자들이 많이 이제 이 시장에 이제 많이 진출을 해야 하는데 이제 이런 규정들이 이제 없다. 그리고 그 앞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제 지역 기반 수리 공유 공간의 인프라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관련 내용이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실효적 제재 수단이라던가 이제 소비자에게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미리 이제 고지를 해줘서 소비자가 이것을 인지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없다라는 것이 지금 현행 법의 좀 한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리법 강화를 위해 그동안 이제 좀 발의됐던 법률과 통과된 조례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이 김상희 의원 법안은 이제 임기 만료로 폐기되기는 했지만 이제 이동통신 단말 장치와 관련해서 특히 이 수리에 필요한 부품이나 매뉴얼 장비 같은 것들이 이제 공급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제조업자로 하여금 수리할 권리를 보장하는데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그 규정하는 내용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 법은 입법 취지가 또 그 이동통신 단말 장치에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목적의 법이다 보니까 좀 그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동통신 단말 장치 외에 다른 제품군의 수리권은 이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이동통신 단말 장치에서 중요한 배터리 교체 가능성이라던가 또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조작해서 이제 계획된 징부화를 하는 것들을 금지하는 내용들이 이제 없고 독립 수리업자 보호 같은 내용들이 이제 없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 제품군별로 개별법으로 규율하는 형태보다는 좀 더 그 수리할 권리를 좀 망라해서 이제 규제를 하되
그 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좀 열거하는 방식이 좀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발의되어 있는 이제 이정문 의원의 순환경제사회법 개정안을 보면은 이 프랑스 등의 이제 사례를 참고해서 수리 용이성 등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 그 사업자에게 수리할 권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계 의무와 연계하지 않고, 그러니까 설계 의무를 훈시적 규정으로 남겨두는 한에서는 그것 없이 등급만 내리는 구조라서 이 이후에 어떤 수직 연결 체계에 이제 절반만 이식한 법안이다라는 한계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임기 만료 폐기됐지만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것을 좀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법안이 이제 강은미 의원의 이제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인데요. 이제 개별 어떤 특별법으로서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을 별도의 이제 법률로 이제 만들었다라는 그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 수리권의 정의를 이제 5가지 소비자 권리로 이제 그 명시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적용 대상 선정에 있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 전년도 국내 전체 판매 매출액 대상이라던가 또 대상 제품 그리고 소비자 구입 최종 가격 30만 원 이상인 제품 이렇게 그 기준들을 이제 설정을 해서 적용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좀 인상적이고요. 또 단종 후에도 그 부품에 대해서 5년 이상 일괄적으로 그 부품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부분들도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립수리 사업자에 대한 제도를 좀 담고 있고요. 그 유통사업자 수리 지원 협력 기구는 이제 그 아무래도 이 수리를 하는 독립 사업자들은 너무 소규모일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규모 유통업자 단위 말고 이제 중규모 이제 유통 사업자들이 이 수리와 관련한 정보를 제조업자들에게 받고 이 관련된 이제 정보를 공유하고 거래 중개를 하도록 함으로써 수리할 권리가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좀 고민을 많이 하면서 넣은 규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비용과 관련된 규제를 또 담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이제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이제 한계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은 이유와 마찬가지로 이 예쁘 디자인 규정과 연계해서 대상 품목을 진입하기보다는 별도의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아무래도 좀 그 중저가 소규모 시장의 제품은 포괄하지 않음으로써 그 관련된 시장은 좀 사각지대로 남겨놓는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적용 대상 품목에 연 1회 이제 심사를 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그런 그 시의적인 부분에서 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또 무엇보다도 제품 정의를 물리적 물품으로 한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조작한다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담지 못하고 있다라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계 원칙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좀 훈시 규정화하고 있고 또 계획적 진부화를 금지한다던가 또 그 정품 부품만 작동하도록 부품 페어링에 대한 어떤 금지에 대한 규정이 이제 없다라는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증 기간을 이제 연장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수리를 선택하는 그런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없다는 거, 그리고 그린워싱에 대한 방지 규정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내용으로 보여지고요. 수리 비용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이 정책위원회의 이제 그 비율에 대해서는 위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의회 요구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좀 있어 보이고 또 오히려 이제 그 국가 제품은 이미 비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높을 거기 때문에 규제 효과가 없고 저가 제품은 수리업자 수익성을 악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고민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이후의 규제와 좀 비교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재에 관련한 부분들이 좀 불균형하거나 협소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권고 중심의 이제 집행 구조를 갖고 있고 또 환경부를
이제 이거는 이제 이전 그 법안이다 보니까 환경부를 중무부처로 설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수리할 권리가 산업부나 공정위나 가기부나 이제 다 부처 사안이기 때문에 부처 간 어떤 권한이나 조율하는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담아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책위원회에서 대상품목 선정이나 또 수리비용 비율 결정이나 이렇게 너무 과도한 결정을 위원회가 이제 심의 의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법 우선한다라는 내용들이 좀 명확하게 들어가줘야 합법과의 충돌 문제를 좀 방지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영향을 좀 덜 주기 위한 부분으로 보이는데 법 시행 이후 제조 제품에만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이제 이미 소비자가 보유한 기존 제품은 보호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 법안의 이제 한계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례와 관련해서는 이제 경기도 조례가 있고 또 인천 남동구, 서울 노원구 조례가 실제로 이제 제정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조례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어떤 규제적인 그 설계 단계 또는 수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이제 이런 내용보다는 지자체가 좀 자발적으로 수리할 권리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 지원센터에 대한 내용들 위주로 이제 담고 있어서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법률단에서 이 내용들이 먼저 좀 담기고 이에 맞게 이제 온라인한 조례들이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수리할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개정 방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뭐 시간의 한계도 있다 보니까 아주 완전하게 다 검토를 한 것은 아니고 좀 생각이 나는 대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제시를 드린 거고 더 채워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EU 수리권 규제 구조와 한번 이제 다시 비교를 해보면 이 이제 제품의 생애 전 주기에 걸쳐서 수리를 기본값으로 만드는 규제 체계를 이제 완성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에코 디자인 규정을 통해서 그 수리 가능한 제품을 만들도록 설계 단계를 이제 분류를 하고 있고 그 중간에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판매 시점에 소비자가 이게 내 권리다라고 알 수 있도록 정보를 보장하는 것이 이제 수리성 점수를 공개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 그린워싱을 이제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인상적입니다.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판매 보증 단계에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온 그 수리권 지침이라는 그 지침에서 상세한 내용을 좀 담고 있고 소비자에게 이제 보증 기간 중에 이제 수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 인센티브를 이제 담고 있는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기존에 이제 에코 디자인 지침이라는 것이 이제 EU에는 있었고 이때는 주로 에너지 관련 제품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규정으로 개정이 되면서 거의 모든 물리적 상품을 이제 담고 있되 이제 열거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디지털 제품 여권 도입이라는 부분과 이제 연계해서 전자적으로 이 애초에 이 제품을 만들 때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단계에서는 수리성 점수에 수리 비용이라던가 부품 가용성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까지도 반영을 하도록 이제 하고 있고 그 계획된 진부와 관행 금지 규정이 주로 이제 프랑스 같은 이제 개별 유럽 연합의 국가에서는 법에 담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유럽 연합의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 소비자 역량 강화 지침에서 유럽 연합 전반에 이런 규정을 만들도록 이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인상적이고 그 EU 통합 내부성 보증 라벨 도입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제 2년까지는 그 보증을 하도록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2년을 초과해서 기업들이 우리는 이 내부성을 보증하겠다라고 할 때는
각자 이제 라벨을 다르게 붙였을 때 이게 또 워싱이 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친환경 뭐 인증 같은 거 할 때 딱 정해진 인증을 쓰도록 하듯이 그렇게 인증과 관련해서 통일성 있는 라벨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이것도 워싱을 방지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용 단계와 관련해서는 앞서 그 연구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이제 살펴주셨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강은미 의원의 이제 폐기된 법안과 EU 지침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적용 대상이라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EU 지침은 에코디자인을 규정한 ESPR이라는 법과 연계해가지고 이 적용 대상을 이제 설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 강은미 의원은 독립적으로 사중 요건을 제시해가지고 적용 대상을 설정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의 이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수리 비용 규제와 관련해서 이제 좀 세게 이제 그 비율 상한제를 이제 도입하고 있는데 EU 지침은 좀 유연하게 이제 합리적 가격 원칙을 좀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은미 의원 안을 보면 이제 뭐 수리 정보 제공이라던가 정보 그 보증기 그 수리 거부 금지라던가 이제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이제 강행적인 내용들을 좀 많이 두고 있는데 EU에서는 이제 수리 정보 양식을 이제 사용하도록 하되 좀 자발적인 내용으로 좀 담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EU 지침은 전반적으로 자발적으로 이 시장이 형성되도록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의 소비자 인센티브와 시장 인프라 조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 우리 법은 아무래도 이 기업들에게 좀 직접적으로 강행적으로 이게 규제의 기준이야라는 부분들을 이제 설정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좀 차이가 보이는데 저는 약간 우리의 문화사는 좀 규제의 그 라인을 좀 설정을 하고 그 이제 이상의 이제 시장이 형성되는 부분은 인센티브 구조로 가서 시장이 설계될 수 있게 그러니까 완전히 자발적인 그 인프라 조성으로 가기보다는 규제와 시장 조성이 좀 병행하는 구조로 가는 게 우리의 문화에서는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수리권을 담을 때 이제 기존의 그 법을 이제 순환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을 개정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 아예 별도의 강은미 의원안처럼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향이 있을 텐데 이제 저는 이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좀 더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좀 여러 그 법을 통과시키는데 이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기존 법률을 개정한다면 어떤 내용들을 좀 개정을 당장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위주로 검토를 했고 만약에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이 앞에 나왔던 강은미 의원안을 보완해가는 방향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다만 에코디자인 규정과 관련해서도 별도의 법이 이제 마련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과 앞으로 뭐 어떻게 연계할지도 좀 더 그 주목을 해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개정 방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일단은 그 훈시적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좀 해서 실제로 어떤 부분을 준수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하고 수리 연기성 기준에 대해서 대통령령에 다 위임을 하기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은 위임하고 또 실제로 그 법률에서 예측 가능한 부분들을 좀 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적 설계 방식이라던가 또 수리 도구라던가 장비까지도 그 예비 부품뿐만 아니라 이제 제공을 하되 합리적 가격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소프트웨어나 펌웨어 업데이트 등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는 부분 또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제품 기능을 저하하는 것을 즉 계획된 정보화를 금지하는 이런 내용들이 좀 명시해서 담기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수리 용이성 등급 기준과 관련해서도 좀 법률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그 자세한 내용들을 위임하도록 하는 형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수리 정보 체계와 그 이후에 이제 DPP
이처럼 디지털 정보 공개를 연계하는 그 내용의 규정이 좀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것이 좀 실효적으로 작동을 하려면 이제 관련된 과태료로 이제 좀 구체화해서 담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 제조 단계와 관련해서 유관법으로 이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나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이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수리후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이 산업계에서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안전과 관련된 그 내용들을 좀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같이 담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순환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은 자원순환과 관련된 이제 규정이기 때문에 소비자 권리에 관한 소비자 기본법도 같이 온라인해서 개정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리권 보장에 대한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인센티브, 그러니까 교체 대신에 수리를 선택할 때는 1년 이상 보증기간이 연장된다라던가 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보여줌으로써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들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수리 의무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과태료에 대한 내용들도 소비자 기본법에 이제 담을 부분들을 좀 제시해봤습니다. 그리고 제조물 책임법과 관련해서 이제 수리 후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를 좀 명확하게 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조업자가 제공한 그 매뉴얼대로 실제로 수리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조업자의 책임을 좀 면책을 시켜주고, 만약에 이제 이거를 따르지 않고 했을 때에는 이제 수리를 수행한 자가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고 제조업자가 이 관련 내용을 불충분하게 제공했을 때는 제조업자가 책임을 진다라는 식으로 좀 책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도 산업계의 그런 부담을 완화해주는 그런 부분이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정보와 관련된 부분도 소비자 기본법에 좀 담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시광고법이나 이제 전자상거래법에 이 그린워싱과 관련된 내용도 같이 담겨야 좀 이게 연계가 돼서 워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되지 않을까 해서 관련 내용을 제안을 해봤고요. 그리고 배터리 부분은 이제 매우 이 수리할 권리에서 중요한 이제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관련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좀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 수리 이제 사후관리 단계, 그러니까 20조 관련해서 이제 그 생산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서 이제 수리할 권리를 해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담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시정 명령을 이제 하도록 하는 내용들을 좀 담으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담아봤고요. 그리고 독립수리업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좀 명시해주고, 또 독립수리업자에게 좀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리페어 카페와 관련해서는 이제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같이 담아서 관련 내용을 수행하고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은 이제 이게 이제 도래들에도 연계해서 좀 힘있는 규정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제 인센티브 관련한 부분들을 앞서 발제자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더 많은 내용들을 생각해 봐야겠지만 일단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조례특례 제한법에 이제 이 관련된 R&D 같은 것들도 좀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R&D 세액 공제 조항이 있는데, 이 별표 7에 이제 에너지 환경 분야에 오염 방지 자원 순환이라는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런 내용을 담아서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하는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주에 네덜란드에 이제 다녀왔는데요, 개인적으로 거기서 제가 정말 관심이 있는 곳, 이제 문헌으로만 보던 블루시티라는 곳에 이제 다녀왔습니다. 로테르담에 이제 있는데요.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제 순환경제 스타트업들이 서로의 부산물 또는 서로의 폐기물을 자원으로 써서 서로 산업이 공생하도록 해가지고 순환경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다 입주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 자체도 공공 수영장을 이제 개조해가지고 그 재료들을 90% 이상 폐기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공간에 가게 됐는데 이제 거기에 보니까 바이오스피어 솔라라는 이제 기업이 있는데 여기는 그 순환형 태양광 패널을 개발하는 곳입니다. 이제 태양광 패널이 이제 버려지는데 이것이 고장나면 그냥 통째로 버려지지 않도록 그걸 모듈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 수리해가지고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스타트업이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규제를 만들면 그에 따라서 또 관련 시장과 일자리들이 생기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어서 좀 더 선도적인 그런 규제를 기후부에서 설정을 하고 산업이 따라올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연혁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현행 법제가 아직 우리 앞서 첫 번째 발제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노력교육 수준의 범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된 법률안을 최근에 지자체에서 제정되고 발의된 조례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이후에서 수리권 지침 등을 또 비교를 해 주시면서 저희 국내에 있는 수리할 권리 보장을 위한 여러 이제 법률안들에 살펴보면서 방향을 구체적으로 주시면서 마지막에 또 네덜란드에서의 또 그런 사례들까지 해서 아마 이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규제와 또 시장을 같이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토론을 본격적으로 하기 앞서서 오늘 이 자리 저희 수리할 권리와 순환 경제사를 전환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 주시고 이 공간을 마련해 주신 지금 막 집안에서 급하게 올라오신 우리 박홍대 국회의원님께서 지금 함께 해주셨는데요.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시간 내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이미 이제 1부는 개회했고요. 2부를 이제 다시 해야 하는데 환영과 회의사를 담아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더 큰 박수로 우리 말씀 주실게요. 오늘은 이렇게 혼자 주최를 해놓고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또 전략 공간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바로 나가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좋은 토론회를 저희가 시기적으로만 조금 앞당겨서 개최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굉장히 큰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전반기 국회는 거의 대략 지금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그래도 오늘 해주신 발제 토론 제가 잘 공부하고 또 입법과 또 예산에 반영할 부분들 잘 추려서 하반기 국민 노동의 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하고 또 이서에서 죄송하고 오늘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딱 맞게 사실 오셨습니다. 저희 이거 끝나고 모든 것을 또 기록으로 남겨야 이후에 또 이 작업들을 이어서 구체적으로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 안 그래도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딱 맞춰서 오셨습니다. 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뭔가 액션을 안 해도 되나요? 하나, 둘, 셋. 수리.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수리권 파이팅! 파이팅!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토론은 과장을 맡아주신 공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오생천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받은 공주대학교 오생천이고요.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사회를 맡게 됐는데 두 분 그 발제분 그 의견을 그 발제 내용을 보니까 물론 지금 보면
아니면 상임이사님께 정리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지만 상당히 다른 어떤 그 이슈보다 상당히 포괄적인 것 같고요.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순환경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아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주제가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두분 부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하면서 6시까지 정해져서 상당히 시간적인 제한이 없구나. 그래서 다른 토론회보다 이렇게 사회 보면서 가장 마음이 편안하긴 했습니다. 시간 조절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래서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 사전에 저희가 5시 반까지 한번 진행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한번 진행을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제가 토론자분들을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발제자분은 두 분이 이미 해주셨고요. 토론자분 5분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에코시티 서울 대표님 청정해주셨습니다. 김민석 기후환경부 정원순환국 사무관님 청정해주셨습니다. 김동민 국제입법기관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박성현 소리상경공정 자세활동가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은지영, 청주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님 참석했습니다. 오늘 토론은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일단 토론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 조절을 위해서 일단 시작은 한 7분 정도 일단 내에서 토론을 해주시고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나중에 주고받을 수 있는 의견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토론해 주시면 정부에서 와주시면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해주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하고 혹시나 지금 토론자분들께서 주신 의견 중에서 혹시나 답변을 주시거나 하실 분이 있으면 추가로 한번 토론 말씀하신 다음에 한번 사무관님 말씀해 주시면 되고 또 발제자분들께서도 혹시 토론하시는 분들 중에 나오는 의견이 있으면 거기에 답변을 해주거나 추가 보완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발제를 지금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진행을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한 7분 내내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좀 있으니까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강제 조항은 아니니까 편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이동현 에코시티 서울 님께서 토론 한번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에코시티 서울의 이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조지 연구원님이 말씀 주셨던 현장에서 분해를 직접 시행했던 SR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수리권과 관련되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심사회나 아니면 다수리 포함해서 함께 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론문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문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오늘도 느끼지만 수리권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 매우 기대에 차면서도 한쪽으로는 답답하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 지현 변호사님도 쭉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고장난 제품을 고치고자 하는데 갑자기 에코 디자인이 나오고 디지털 여건이 나오고 제조물 책임법이라든가 또는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두 분의 발제자님이 발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이견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수리와 관련된 지점에서 꽤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특히 전자폐기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재활용을 20여 년 진행을 하면서 최근의 상황들을 보면 현재 서울시 SR센터만 보더라도 2023년도에 약간 4년도에 4,000톤 정도가 서울시 내에서 중소형 가전들이 반입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2025년도 작년도에는 20% 정도 늘어서 4,800톤 정도 늘었고요. 작년 대비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에서 약 27% 정도 만들었습니다. 현재 추이로 본다면 올해 서울에서 중소형 가전만 SR센터로 반입되는 양만 약 5,500톤에서 6,000톤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 수리를 통한 사용 연수의 대를 증가시키면서 폐기물을 저감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은 그래서 협약이라든가 캠페인 활동도 같이 하면서 꽤 고민도를 많이 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수리권과 관련된 이런 법적인 부분 그리고 생산자 등에게서 요구되는 책임의 확대 부분 또는 규제 강화 부분들은 충분히 다 동의하면서도 불구하고 당장 내가 수리가 필요한 시점에 우리 시민들은 소비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답하다라는 생각들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수리권과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을 동의하고 토론문을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치하고 한 가지만 다른 견해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수리권을 얘기를 하면서 한 번도 자원의 정력과 재력促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좀 권고되어 있는 재활용 센터와 관련된 이야기가 사실 나오진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수리권 운동은 재사용 정책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새로운 제도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얘기는 나오고 글로벌 규제가 다 그렇게 가기 때문에 충분히 동의하면서도 우리는 92년도인가요? 어쨌든 제촉법이 나오면서 모든 지자체는 재활용센터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인구 20만이 넘어가면 추가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재활용센터가 현재 이 수리에 대한 시민들 접근성과 수리에 대한 기능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는 그런 전환에 대한 가능성은 없는지를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페어 카페에 대한 지원 부분도 같이 아까 말씀을 주셔서 거의 다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재활용 센터가 이런 그 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실제로 각 자치구에 설치되어 있거나 또는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재활용 센터들이 단순한 수리 또는 수선 등을 통해서 판매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고 이 역할은 당근이라든가 또는 다른 제품에 대한 문제들을 인해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시민들이 이것 때문에 그럼 리페어 카페를 지역마다, 마을마다, 동네 단위마다 계속 설치를 해야 되냐? 당연히 설치되어 활동하는 곳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지역사회 내에서 이미 만들어진 공공 인프라로서의 재활용 센터가 그 거점의 기능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다시 얘기하면 수리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때 직접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에 있는 리페어 카페 등과 연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지역의 재활용센터. 근데 왜 우리는 이런 재활용센터를 전국에 설치해 놓고 수리권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그 인프라의 활용을 다시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해봤고요. 이 이야기는 당장 지금도 필요하면 수리할 곳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수리권과 관련된 조례나 법적인 이 보완들과 관계없이 우리는 당장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런 인프라의 기능을 다소 하게끔 했던 것들이 그렇다면 지자체에서는 훨씬 더 빠르게 이런 공공 인프라를 중심으로 기능 전환 등을 통해서 훨씬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하고 그리고 다양한 수리 문화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게 하는 그리고 지역의 리페어 카페 등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허브로서 공공 인프라의 기능들을 가져가야 되고 이 가져가는 과정에서는 실제로 지금까지 지자체는 재사용 정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바라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회용의 쓰레기에 대한 정책들은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량을 위한 재사용 정책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예산을 포함한 정책 활동, 정책 지원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당장에 이 수리 문화 활성화와 관련된 기능을 탑재시키면서 제도에 대한 완비와 생산자들에 대한 책임 의무 확대에 대한 흐름과 동시에 지역에서는 지자체의 지방 행정을 중심으로 한 공공 인프라의 확산들을 기존의 수리 네트워크 활동하고 있는 곳과 협력해서 빠르게 진행하는 이원화된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먼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재사용센터와 관련된 제촉법과 연관된 부분에서의 고민이 좀 필요하겠다. 중심의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종민 대표님, 시작하시면서 기대가 차면서도 답답하다라는 말씀 가슴에 저도 지금 확 와닿았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수리권에 대해서 저희가 상식적으로 상당히 많은 논의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 논의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말씀은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를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실질적인 실천부터 시작해보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게 어떻게 보면 부담이 또 김수 사무관님 부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예. 김민석 사무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 환경부 미래폐경 순환연수위원회 김민석 사무관입니다. 저는 업무는 지금 전기전자 폐기물에 대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전반적인 운영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 내용과 토론문을 미리 공유받은 내용을 보다 보니 순환경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서 겹치지 않는 걸 어떤 걸로 준비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폐기물 처리의 근본이 되는 폐기물 관리법과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 수리권이라는 거는 더 이상 벗을 수 없는 가야 되는 방향은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때 같이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목적 자체는 폐기물을 잘 처리하자, 잘 처리해서 환경 보존과 국민 생활에 향상을 하자라는 게 법의 목적이다 보니까 폐기물을 어떻게 하면 잘 처리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한 규제들도 있고 한데 기존 법에서도 그러면은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조금 비중은 낮긴 하지만은 수리권과 관련된 재사용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재사용하거나 간단히 수리수선, 건조세척을 해서 재사용하는 경우도 우리가 법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어퍼가 없이 처리 신고를 통해서도 누구나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좀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고민을 해볼 게, 그러면 이 가시점 폐기물이라는 게 굉장히 돈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업계 그런 이해관계자의 의견 갈등이 많은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에서는 폐기물을 정의할 때 개인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걸 우리가 폐기물이라고 하고, 그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나, 처분하나, 재활용하나를 다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수리권에서 다루는 거를 그럼 우리가 폐기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아직 폐기물이 되기 이전 상태, 사용 개인의 재산으로 볼 것인지, 그것을 먼저 우리 좀 사회적인 합의점을 맞춰가는 게 선행돼야지 이 수리권 제도가 현행 폐기물 관리법 체제와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도입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을 고장이 나서 배터리를 고친다거나 액정을 고친다거나 할 때 이거는 개인이 수리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수리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텐데, 이런 핸드폰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업자들이 이 수리권 제도를 남용하거나 오용할 수 있는 사례도 그런 리스크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기존의 폐기물 처리 신고나 처리 업자와의 사회적 갈등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수리권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처음 토론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앞으로 이 수리권 제도화, 법문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같이 좀 조합을 위해서 이 폐기물로 한정할 것이 폐기물이 아닌 걸로만 우리가 수리권을 볼 것인지, 폐기물도 본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고민도 우리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좀 토론 자료를 마련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저도 사실은 좀 혼동이 왔었던 부분이거든요. 아까 이동현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재활용센터하고 연결되고자 기존 인프라하고, 그렇다면 그 출발이 폐기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수리권의 전반적인 내용은 그거를 더 아울러서 폐기물로 갈지 전 단계에서도
수리권에 대한 얘기까지 다 다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폐기물관리법이나 이 법하고의 어떤 그 상충되는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상당히 복잡한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저희가 한 걸 한 걸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거는 토론하면 상당히 어떤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적점이 있지 않을까 보고 어떻게 보면 오늘 토론회가 그걸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법적인 부분으로 좀 보면 애매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내용상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치구에 있는 재촉법에 의해서 권고되고 있는 재활용센터는 폐기물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전자제품 가구와 가전, 수리 수선을 통해서 재사용 판매하고 있는 재사용 센터를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하는 재활용 선별장의 개념이 아니에요. 재사용 센터는 이미 모든 시군구에 설치되게끔 법적으로 권고되어 있고 서울에만 60개가 넘는 재활용센터가 이미 있거든요. 대부분 자치구는 1개에서 3개 정도, 노원은 3개구가 있고요. 3개가 있고요. 모두 자치구는 1개에서 2개씩 다 가지고 있어서 직접 설치돼서 위탁 운영하거나 지정 운영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은 폐기물을 다루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혼동이 있었던 건데 재활용센터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각지 쓰는 재활용센터 그게 아니고 그 전 단계에서 중고품에 대해서 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폐기물로 집계가 안 되는 그러니까 폐기물 아니죠. 그거와 연관될 수 있는 인프라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조금 고민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어쨌거나 수리권이라는 것은 폐기물이 아닌 전체의 악당력 전체를 다 아우르는 거기 때문에 수리권은 당연히 그렇게 논의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렇게 토론할 때 자유롭게 혹시나 발표하시고 나서 여기 있으면 이제 발언해 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김경민 입법조사관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경민 조사관입니다. 지금 아까 발표해 주신 지연영 변호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그 강은희 의원 안에 대해서 되게 기억이 새록새록 그때 한 30번 정도 회의를 했던 것 같고 그때 당시 정의당 의원 전체를 상대로 해서 브리핑도 좀 했었던 것 같고 그때 이 수리권을 받아준 부처가 없어가지고 너네 부처 일이다 계속 얘기를 해도 다 거부를 하셔가지고 그때 되게 애를 먹었던 좀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제가 아까 이거는 토론회이기 때문에 발표하시는 분한테 약간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좀 기본일 것 같아서 근데 조지혜 박사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법들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여러 가지 법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폐기물관리법이 사실은 없는 게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좀 검토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인 특성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은 아직도 제 머릿속에는 모든 사람들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기본법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에는 폐기물관리법이 기본법 머릿속에 들어있거든요. 왜냐면 이 법은 아직까지는 약간 그러니까 그러고 싶은 건 알겠지만 아직까지 좀 불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순환경제법으로 설계를 했다면 예를 들어서 배터리법이라고 일명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배터리법도 배터리의 웨이스트 배터리에 대한 법률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전기자동차에 대한 배터리만 나와 있고 그게 재사용, 재제조, 재활용 이런 걸로 각 부처가 다 쪼개져서 하고 있고 그게 위에서 그냥 정부 차원에서 어떤 계획상 하는 거지 법률상으로 맞물려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제 머릿속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지 박사님이 하시는 것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제 머릿속에는 이거는 수리권이라고 하는 거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걸로 설계가 돼서는 반도 못 이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그 앞전 단계에 있는 환경부가 산업부와 국토부와 반드시 ESPR에 대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이 나온다고 한다면 똑같이 계획이 그냥 반 이하로 떨어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부 차원의 거버넌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KESPR에 대해서는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꼭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후부, 산업부, 국토부
좀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수리권이라고 하는 게 아이템이 되게 많잖아요. 그 아이템별로 커다랗게 보면 물론 이제 그 소비자 보호법, 소비자 그 보호 같은 경우는 기재부이기도 하지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부처별로 좀 나눠서 처음 단계부터 계획 단계에서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발표해 주셨을 때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사실 소비자하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면 전파사 이런 수리하는 건 어떻게 하나 그런데 그거는 좀 저는 좀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님께서 네덜란드에 가셨을 때 이게 되게 임팩트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들을 때는 그거는 제재조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재조에 대한 영역하고 재활용, 재사용의 영역이 이렇게 좀 약간 컨주게이션이 되면 나중에 물론 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수리지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프랑스가 하고 있는 수리지수가 톱니바퀴가 이렇게 연결되면서 거기에 수치가 나와 있거든요. 이제 톱니바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 간의 톱니바퀴도 해야 되지만 요 재사용, 재활용 이런 것도 톱니바퀴고 소비자하고도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가야지 아무리 이게 다 맞모되는 거라서 그 부분이 좀 이게 정밀하게 좀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옆에 그 환경부, 그러니까 기후부에서 나오셨는데 지금 보니까 에코 AS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EPR이 전자제품에 들어가면 에코 AS라서 요 EPR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순환경제 부분에서 전자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에 대한 EPR에 대한 얘기들은 제가 조금 오늘은 기업으로부터 듣지를 못해서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뭔가 돼야 된다. 왜냐면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대기업 단위로 돌아가는데 이 수리권을 그때 법을 만들 때도 뭐였냐면 대기업은 할만하다. 이 법이 왜 그랬냐면요. 그 단독으로 하셨던 강은미 의원님께서 유럽 출장을 갔다 오셔서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삼성이 유럽에는 잘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못하는 게 말이 돼? 막 이러면서 그러셔가지고 이제 만들었던 법이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그 의원님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그러니까 아이템은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니다라고 해서 굉장히 좀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래가지고 네,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그 대기업 위주로 들어간 옛날에 얘기하면 SR이 만들어질 때 백색 가전으로 이루어졌던 거에 기반한 거랑 이거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어서 조그만한 회사들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이걸 구축하기가 좀 힘들다 뭐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이랬었던 것 같고요. 근데 교재 그 박사님께서 되게 굉장히 이렇게 좋았던 건 뭐냐면 탄소 추적, 그 LCA, 그다음에 탄소하고 연결시키는 거는 반드시 저는 이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독일 같은 경우 일자리와 연결시키는 거를 보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보면은 NCS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표준으로 해가지고 지구개발하고 이런 거하고 반드시 연결이 되거든요. 폐기물이라고 하는 영역, 순환자원이라고 하는 걸로 뭔가 포장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3D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공을 환경을 했는데 환경을 하는 이 학생들이 사실은 제일 가기 싫어하는 영역인데 이 영역이 사실은 굉장히 팬시하고 내가 가고 싶은 일자리로 만드는 게 저는 이 이후에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게 국가의 어떤 인력하고 그 다음에 좋은 일자리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프랑스의 그 수리권이 얘기 나오고 이럴 때 낭비 방지를 위한 순환경제법에서 폐기물을 줄이고 뭐 ESPR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쫙 했지만 제가 가장 거기서 주목 있게 봤던 게 뭐였냐면 낭비 방지법하고 환경교육이 연결이 됩니다. 교육이 연결이 됩니다. 그 교육이 유치원부터 깔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프랑스의 이 낭비 방지법 수리권 이게
지금은 별 기대가 없지만 한 20년 정도 후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나온 아이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어떻게 순환 경제를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게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국가 직무 개발 계획, 일자리, 어린이 교육, 이 환경 교육, 그러니까 전문가 교육이나 전문 교육, 그다음에 어린이 일자리 그 교육하고 연결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냥 구호에 머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환경운동연합이나 이런 여기 시민단체 죄송합니다. 수리상정 공손인데요. 이 부분들이 가장 특화돼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교육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 못하면 여러분들이 정부를 좀 속된 말로 까지만 이게 몇 년이 지나서 잘 못되면 저도 공손에 대해서 약간 좀 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우리 서로 자유롭게 GO와 NGO가 서로 까면서 칭찬도 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회도 좀 좋지 않을까. 왜냐면 유럽을 보게 되면 제로웨이스트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문성도 정부에 제공을 하면서 엄청 비판하면서 수용하면서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조금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되게 선언적으로 이렇게 머무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처음에 만들 때 너무 철학적이다 막 이러면서 그걸 안착시키는데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순환경제가 입법 열차에 유럽 같은 경우가 잘 타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거의 구름 속을 헤매는 느낌이었는데 유럽은 안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거 할 때 EPR 한 거 할 때 섬유, 옷 아직 EPR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섬유 제품을 수리할 때 어떻게 할까?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자제품 얘기할 때가 아니고요. 사실은 옷 수선하는 거 어떻게 할지부터 사실은 우리가 손에 잡히는 건 사실 그런 건데 그 EPR이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섬유 순환 전략이라고 하는 게 국가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아직 꿈도 안 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이 활동가 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또 강하게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기업이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거지 모두 다 우리 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리고 저도 이 법을 몇 년 만에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 입구 들어가니 그 사실 순환경제법 보면 제가 판단해도 가장 선언적이고 가장 모호하고 아직까지 어떤 실천적인 어떤 법률안이 내려가기 쉽지 않은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가 수리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대통령이 위임한다 이런 내용들이라든지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주도관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는 처음에는 일단은 너무 선언적으로 가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놓치는 게 많이 있고 시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좀 먼저 프리미엄 갈등 말씀하시면서 먼저 좀 갈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한번 시작을 한번 스타트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라는 말씀해 주신 게 저도 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탄소 중립 일자리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길이 상당히 멀구나. 갈 길이 상당히 멀고 ESPR과 관련돼서 다른 부처하고 협의되고 이런 과정까지 연계가 되지 않는다 보면 언제 이것이 갈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 부분까지 넓은 범위까지 비례시간제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김혜민 조사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혹시 관계자분들께서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토론 한번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박상현 활동가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다수리의 박성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모호함에 좀 많이 빠져 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많고 빨리 어떤 곳에 도달하기는 해야 하는데 좋은 얘기는 참 많은데 뭐부터 해야 할지 이 실타래가 어떻게 풀릴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목소리들을 실어 나르는 거거든요. 뭐 저희가 법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환경 문제에 관심이 가장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전자 폐기물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저희가 전자제품에 대해서 잘 알고 전문적이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이동현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듯이 자꾸 줄어야 되는데 아주 그냥 가장 단순하게 보면은 우리가 쓰레기 줄이자, 탄소 감축하자라고 하는 아주 그 가장 큰 전제 조건 자체가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폐기물을 줄여야 나가자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왔지만 폐기물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좋은 것들 여러 가지 하는 거 중요한데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무엇일까라는 부분, 저희 말을 이제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요거부터 좀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다수리가 어떤 곳을 하는 곳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수리상정 공손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게 돌아가고 있는지, 수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앞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23년도부터 그냥 쓰레기 줄이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갖고 있잖아. 근데 핸드폰을 한 3년 지나면 다들 바꾸게 되는 이 구조가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을까 하다가 이제 국내 폰, 삼성폰 같은 국내 폰도 많이 있지만 삼성폰은 그래 수리를 할 수 있는 좀 접근성이 가깝고 좀 싸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좀 젊은 층이라든지 그래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폰 배터리를 한번 고쳐볼까? 이거 사람들이 다 고치기 힘들다라고 하는데 좀 이걸 고쳐서 좀 새로운 어떤 흐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되더라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전문가분을, 그러니까 사설 수리점이죠. 불러서 이제 배터리 교육 받아서 안에 있는 배터리 교체하면 3년 정도 다시 쓰잖아요. 근데 그 24년도에 저희가 수리상정 공존이라는 거를 이제 리페어 카페를 이렇게 오프라인 장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요. 저희가 이 아이폰 고치는 게 너무 반응도 좋고 쓰레기 그 감축에도 너무 효과가 좋아서 저희 그 담당자들이 다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배터리 고치는 건 사실 전문적인 영역이 아니거든요. 옛날에 왜 삼성폰 우리 그냥 열어서 이렇게 배터리 빼서 충전하고 넣었던 것처럼 그런데 그 배터리 고치는 게 전문적인 영역은 아닌데 너무너무 고치기 힘들게 디자인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좀 느낄 수 있도록 하자라고 지금 캠페인을 지속해오고 있고 작년서부터는 조금 더 배터리에 집중해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지금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무선 소형 전자제품들이 많이 훨씬 많아지고 있는데 배터리를 갈 수 있다는 인식은 전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폐기물이 되기 전에 관리해서 오래 쓰고 수리하고 그래도 또 이제 폐기물이 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 폐기물이 되는 과정에선 적절하게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 에코시티 서울 이동현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SR센터와도 협력을 하면서 그런 어떤 제 물건들이 선택되고 사용되고 폐기되는 이런 전 주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휴대폰 수리를 할 때는 사람들이 정말 될까? 이게 사설수리점에서 하는 건데 저희는 셀프 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접 그 본드를 열고 배터리를 빼고 해야 되는데 막 될까? 하는데 돼요. 휴대폰은 오히려 이 고가 제품들은 배터리 탈착이 어렵지만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서 처음에는 저희가 워크숍을 열면 환경이라든가 뭐 탄소 중립 문제라든가 이런 데 관심 많은 부분들이 오셔가지고 체험을 하시는 경우였다면 지금은 내 배터리 좀 갈아서 오래 쓰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점점 찾아오실 정도로 좀 인식의 개선에 효과는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 있지 않으니까 쉽게 확산되는 효과는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 망원동에 있는데 망원동 골방에서 몇십 명을 대상으로 이걸 계속 하기는 너무 억울하고 좀 전반적으로 이런 캠페인이 확산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그런 곳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리상담 공손이라는 리페어 카페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이게 돼야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이것을 하고 인식이 변화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제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요. 앞에서 발제해주신 조재 연구위원님이랑 지현영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거 굉장히 제도적으로 다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많은데 가장 저희가 이제 수리하는 단계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수리가 가능하도록 물건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되면 참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물건을 사는 단계에서 수리가 얼마나 가능한지라는 부분이 붙어 있으면 사람들이 직접 수리는 하지 않더라도 뭔가 이게 수리가 가능한 물건이 조금 더 좋은 물건이다라는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제도들 도입이 이렇게 논의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또 법적으로도 관련돼서 세부적으로 고쳐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기다릴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에코 디자인이라든가 뭐 수리 가능성 지수 이런 도입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거는 이제 분명히 사실인데요. 그와 더불어서 좀 병행 이런 제도들이 하나 어떤 중점 제도, 단계적 이게 아니라 좀 뭐라 그럴까 작은 시점에서라도 작은 지역 단위에서라도 좀 이렇게 실험해보는 모델들, 종합적으로 실험해보는 모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리페어 카페라는 지원을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공공 재활용 그 센터들 기존에 있는 곳과 협력을 해야 된다라든지 굉장히 복잡한 논의가 많은데요. 이게 어떤 병행해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리페어 카페라는 곳을 어떤 이렇게 인프라로 삼아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을 조율해 나가고 현장의 목소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조절하고 전달해 줄 수 있는 곳이 이 리페어 카페 또는 앞서 얘기됐던 공공 재활용 센터를 제대로 이제 수리 기능까지 넣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보면은 저희도 참 공공 재활용 센터가 아까워요. 지금 마련은 돼 있는데 그곳에서 재기능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수리라든가 재사용, 재활용을 위한 어떤 기능보다는 조금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운영하는 주체들에 의해서 조금 더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조금 질이 떨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저희는 이 리페어 카페를 저희 같이 운영하고 있는 운영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이거를 통해서 막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막 없는 집안에서 막 뭔지라도 끌어모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있는 집안에서 막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낭비하고 있는 그걸 보니까 이거 참 빨리 이런 부분부터 아까도 토론에서 나왔지만 저희랑 같이 리페어 카페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이전에 실험을 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빨리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라든가 사설수리 업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업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받아서 생산하거나 수리하거나 기업에서 지금은 대기업에서 수리 서비스를 사설업체에게 정보라든지 부품 제공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사설 수리 업체가 없이 대기업에서만 한다고 하면서 지금 사설 수리 업체들은 다 보상하고 있어요. 옛날에 전파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전기 공사 하는 곳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굉장히 저희 그 망원동 지역에도 메카 전파사라고 40년 동안 그 자리에서 수리 업체를 운영하시고 아직도 수리를 하세요. 대부분의 전파사들이 수리가 수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그냥 다 전기공사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뚝심 있게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것들이 그 수리라는 활동이 그분에게 어떤 경제적인 이점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리 기술이 사라지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아깝습니다. 저희가 수리하는 그 워크숍을 열면 저희는 비전문가라서 조금 배워가면서 막 버벅버벅대서 실패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물건이 수리 가능하게 설계도 돼 있지 않고 우리가 수리 기술도 능숙하지 않은데 40년 동안 수리를 해오신 그런 분들의 어떤 수리 기술을 그냥 썩히고 노쇠하셔가지고서 이제 더 이상 정말 하지도 못하는 단계로 가는 것은 너무나 아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수리 인센티브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리페어 카페라든지 사설 수리점에 대한 활성화도 필요한데 지금 저희를 찾는 분들도 보면은 수리를 하는 게 참 좋으세요. 근데 그게 어떤 문화적인, 철학적인 부분에 더 가 있어가지고 이 수리를 하러 오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고 내 돈도 써야 되거든요. 수리를 하러 오는데. 근데 만족하게 또 수리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수리를 하는 것을 일반 사람들 수리라든지 환경에 대해서 좀 인식하지 않고 있는 아직까지 그런 분들에게까지 좀 확산시켜야 이 제도들이 이렇게 확립이 될 텐데 그런 분들에게까지도 수리라는 게 꼭 필요한 활동이다라고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좀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수리 인센티브 제공을 해주는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리 인센티브 제공이랑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순서를 바꿔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제품들이 아무리 이제 노력을 해도 폐기가 되는 단계에서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전자제품 폐기물로 수거해서 보내는 활동들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수거했을 때 작동하는 전자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폐기 센터로 가지만 폐기물이 아닌 것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김민석 사무관님도 그렇고 이동현 대표님도 토론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세워나가지 않고 다 완전히 걸러져서 폐기물이 되기 이전에 이 사용 가능한 물건들이 수리되거나 수리 안 해도 그냥 정말 멀쩡한 물건도 많거든요. 그런 물건들이 다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구조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들어보니까 이 수리권 자체는 사실 다른 어떠한 정책보다도 시민사회의 역할이 굉장히 크잖아요.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현장에서 대표님도 그러시고 성원이 그렇지만 실제 활동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활동하고 계신 보면 실제 보면 시급성 있게 가야 될 부분이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롱텀으로 좀 장기적으로 뭔가 지금 그 조직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처럼 ESP가 연관돼서 가는 수리 설계 영역부터 수리권에 대한 어떤 영역이 부담되어야 되네요. 이렇게 되는데 근데 언뜻 보니까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갑니다. 왜냐하면 그 단기적인 제도를 장기적인 내용을 고려 안 하고 먼저 출발했다가는 혹시나 장기적인 내용하고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 또 그렇다고 해서 ESPI 가기 위한 거기까지 한없이 기다리기도 좀 먼 부분이고 또 이것은 상당히 앞으로 어떻게 그걸 상당히 잘 발라내서 단기적으로 실제 활동, 사회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엑셀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안 되게끔 제도적으로 좀 보장을 해주고 이런 부분 뭐가 먼저 출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해주시는 내용 중에서 장기적으로 그걸 다 아우를 수 있는 제도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렇게 출발을 해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보긴 해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다분 다 단기와 중기의 얘기들이 좀 섞여서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자로서 마지막으로서 은지연 청주녹색 소비자 이사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속을 받은 청주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은지연입니다. 저희가 지금 2년이 된 게 지금 종량제 30주년 포럼, 거기서 이제 서울환경연합하고 그다음에 서울녹색위에서 같이 해서 제가 그때 토론을 참여를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제가 참여하게 된 이유는 종량제 30주년인데 제가 그때부터 소비자 운동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참 의미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아까 소비자 보호법 얘기하시는데 보호법이 1980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6년도에 기본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보호법이라는 거는 소비자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 소비자는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거든요. 그런데 소비자도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의무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교육받을 권리, 우리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보를 탐색을 해야 되고, 소비자도 열심히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소비자 기본법으로 바뀌게 됐고요. 실제로 사실은 저희가 소비자들이 134를 통해서 지금 소비자 상담을 계속 하고 있고, 제가 처음에 소비자 상담부터 받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상담의 변화라는 게 이 법제의 문제가 같이 맞아들면서,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상담하는 것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상담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법제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자가 처음에는 잘 맞았는데 지금은 새로운 제품이 라이프 사이클도 좀 적어지고 이러면서 점점 법을 필요로 하는데 법제가 늦게 발의가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에서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것도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사회에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그러면 수리 용이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먼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토론을 했을 때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느라고 사실은 토론을 할 때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고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수리 용이성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어떤 부분에서 불안정하게 느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조사는요 지금 디지털 사회에 가면서 점점 AS 통제 시스템이 강화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도 사실은 소비자들이 알기에는 어느 날 내가 여기 이 제품에 익숙해지고 있으면 또 다른 제품이 나오고 계속 이게 제품 수명 주기가 끝나기도 전에 새로운 제품 계속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품질 보증 체계가 강화되면서 소비자들이 더 많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소비자 권리가 약간 제한받는 그런 반대의 극부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자폐기물 운동을 저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소비자연대에서도 했는데, 이게 그때는 폐기물로 되는 게 배터리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건전지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따로 수거를 해야 되고 재활용돼야 된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분리를 배출을 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던 것들이 이제는 다 구청이나 이런 데서 따로 모으는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순환경제 실현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자 기본법이 그러면 부족한 부분이 없냐? 사실 굉장히 많이 부족한데, 부족한 상태에서 중간에 수정사항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계속 새로운 법이 나오면서 기존에 있던 법하고 새로운 법 사이에서 틈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법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공정위에 많은 지배를 받고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나 산업자원부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부패시켜가지고 저희가 그걸 다시 재활용하는 그 기계들을 15년 전에 저희가 녹소연에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너무 빨리 도입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파트를 새로 건립을 할 때 그런 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파트를 건립할 때부터 국토부 단계에서 뭔가 지배를 받는 그런 법들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법적인 부분에서 부족하지만 많은 공부를 하게 됐고, 그러면 순환경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들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코디자인 지금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 조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 보니까 너무 꼼꼼하게 다 잘 짚어주셔가지고, 그걸 토대로 봤을 때 제품의 내구성,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냐, 수리 가능하냐, 이런 것들 다 중요합니다. 근데 더불어 부품이 그러면 표준화가 되는 게
필요하겠죠. 표준화도 돼야 되고 부품 간의 교체 가능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그 서울시에서 그 대체 부품, 그러니까 자동차, 수입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워낙 부품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대체 부품을 가져다가 그거를 테스트했을 때 얼만큼 현재 있는 새 부품과 차이가 있느냐라는 조사를 직접 한 적이 있어요. 서울시랑 같이. 그래서 직접 가서 테스트를 하고 결과를 봤는데 실제로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 대체 부품이라 그러면 뭔가 부족한 게 있지 않을까라는 의식 때문에 힘든 거지. 실제로 그 성능에서는 차이는 있지만 아주 큰 차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거를 또 그 결과를 토대로 보도자료를 내보내고 하는 그런 역할들의 구심점이 이제 시민단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러면 제품을 수리할 때 우리가 제품의 어떤 보유 연한, 그 부품의 보유 연한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부디자인으로 인해서 이거를 다시 살릴 수도 없고 하는 그런 문제에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들이 정보가 부족한 부분, 우리가 정보 비대칭이라고 하는데 정보 비대칭이 결국은 이제 정보 격차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너무 많은 정보를 저희가 습득을 해야 되고 그거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 소비자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새 제품을 우리가 이렇게 고장이 났을 경우에 어떻게 수리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정보가 소비자들이 제대로 취득을 해서 어떻게 행동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저희는 출발을 하고 싶고요. 이런 고려와 고민으로부터 저는 정책이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을 해봤고요. 그리고 아까 그 소비자들이 주는 그런 선택권에 대해서 좀 다양화돼야 되는데 오리건줄 사례 아까 잘 봤습니다. 그 신품 부품하고 중고 부품, 그 다음에 호환 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고 뭐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거에는 뭐 당연히 찬성을 하고요. 그러면 이 수리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 판단이 가능한가? 그리고 수리 가능성의 어떤 비용에 사실은 그 경제적인 비용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시간도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이걸 해야 되는데 뭐 일주일이 걸리고 한 달이 걸린다 그러면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자동차면 우리가 렌트를 해서 쓸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1372로 소비자 상담이 그 통합이 되면서 소비자 상담원들한테 이런 내용들에 대한 교육이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각계각층에서 다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이것들을 가장 앞면에서 그러니까 이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소비자 상담센터인데 이 상담센터에 있는 상담원들이 이런 거 요즘에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해외 직구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조원이 사라지는 경우 뭐 이런 기존에 있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새로운 그럼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위원회에서 저희가 계속 그런 일들을 다루면서 성명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는 게 소비자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상담원들 교육에 조금 더 고질의 교육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좀 얘기가 나왔지만 제품의 디자인과 제조, 기술 이런 것들은 또 지식재산권하고 연관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뭐 제품의 수리, 뭐 의류 수리 뭐 이런 것들 얘기했었는데 그 명품 아마 아실 거예요. 명품 회사 엘사와 그 다음에 그 명품 수선 기억하시죠? 이게 연관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명품 수선 장인이 계속 그 새로운 제품을 리폼을 하는 거예요. 너무 워낙에 비싼 제품이니까 다시 사용하고 싶어요. 만약에 가방에 끈이 떨어졌으면 그것만 수리하고 싶은데 이거를 수리하지 않고 사면 너무 왜냐면 명품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갔을 때 대법원에서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결이 났거든요. 그 얘기는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해석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리폼이 이제 대중적인 트렌드로 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작은 부품이 교체가 돼서 수리한 결과로 제품의 수명을 늘리고 그 다음에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노력 그 다음에 이거를 함께 사회적 공감이 되는 이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례를 들었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꼭 큰 기능이 만약에 작은 부품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이동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조사에서 수선 유지 관리하는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전자 폐기물도 뭐 당연히 줄겠지만
그리고 수리 가능성에 대한 것도 줄겠지만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안마의자가 있는데 안마의자의 기능이 이만큼 차이가 있는데 또 다른 기능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추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제품을 제가 지적을 해서 좀 그런데 만약 다이슨에서 드라이기가 있으면은 머리를 말리는 기능도 있지만 헤어롤을 사용하는 기능이 있어. 그럼 우리가 이 기능을 샀는데 그 다음에 나는 이 기능이 필요하면 추가로 그냥 계속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좀 합리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저는 이걸 에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추가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S사의 그 휴대폰 한 지금 4년 전의 얘기인데 그 휴대폰이 게임을 하면은 온도가 올라갑니다. 저희가 어때요? 이게 좀 온도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좀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 GOS가 한마디로 뭐냐면은 그 소비자가 선택적으로 그 기능을 제어하지 않고 어떤 고사양,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할 때 그 발열이 전력 소모가 확 올라가거든요. 해상도나 해상도가 높아지고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발열로 인해서 그 강제로 성능을 떨어뜨리는 거를 만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삼성에서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이 뭐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그 온도를 낮추는 기능을 하지 않고 그 기능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기능이 부족하니까 강제로 셧다운이 됩니다라고 소비자한테 고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기능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 보도자료를 내면서 하여튼 삼성에서도 굉장한 압박을 받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어떤 정보에 대해서 만능이어서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기업만이 알고 있는 어떤 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는 어떤 법제화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한테 그 정보가 공개되어야 되는데 공개되지 않아도 그거를 발견하지 않고서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그 수리할 권리 법제화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려보면은요. 그 소비자가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자 우리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주로 권고 합의에 대해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조금 더 강제적으로 하는 뭔가 그 법이 조금 더 강화되는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스마트폰하고 노트북, 뭐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제품 휴대폰이 사실 2년, 배터리 1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평균 스마트폰 교체 주기를 봤더니 3년이에요. 근데 보증이 2년이고 그래서 규제 개혁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14년에 저희가 지금 시작됐는데 단통법이라고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아까도 관련됐던 법안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폐지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 지원금이 상한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소비자들은 구입할 때 공시 지원금하고 선택 약정 외에도 유통점에서 별도로 제시하는 어떤 다양한 보조 혜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를 위한 게 조금 더 확산됐다라고 보지만 소비자들은 탐색해야 되는 정보가 더 많아지게 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법이 없어졌을 때 우리한테 과연 유리하냐 아니냐라는 거를 판단을 했을 때 우리가 소비자가 살펴봐야 되는 정보들이 조금 더 늘어났다. 그래서 이거를 제조사나 유통사가 얼마큼 공개되고 있느냐를 또 저희가 탐색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소비자가 그 역량을 강화하는 거에도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동시대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정보가 굉장히 많은 시대라는 거. 그러면은 인포메이션 오버로드가 생기면서 소비자들이 선택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 만약에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제품을 사용하고 관리하고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 시간과 불편함의 개념이 저는 같이 들어간다라고 보는데 아까 지금 발제하신 내용 중에서 소비자원에서 했던 것 중에 수리 비용이 비싸다라는 게 지금 가장 이거를 대변하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한테 방해면이 되는 거죠. 이게 비싸면은 그냥 새로 구입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비용이 시간과 노력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 고가의 제품인 경우에는 우리가 수리 경험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휴대폰도 실제로는 굉장히 간단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고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새 제품을 그래서 수리를 포기하게 되는. 그래서 이걸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해외 직구라든가 해외 브랜드 제품에서 AS 문제 이런 것들을 법령 가이드라인에 어떻게 넣어야 될지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조업체의 그린워싱을 방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조업체, 그 다음에 수리업체, 그 다음에 소비자의 어떤 대상별 정책 그런 지원안이 세밀하게 좀 짜여져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버리는 거하고 수리하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 요즘 새롭게 또 등장하는 앱이 커버링이라든가 오늘수거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거기 큰 비닐에다가 그냥 다 넣으면 알아서 분리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 수단 경제로 가는 데 있어서의 장애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게 이제는 작은 게 아니라 큰 물건도 될 수 있게 점점 항목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뭐 그런 거에 대한 모니터링이 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우리가 법제상 그런 수리 용이성을 높이는 방안은 어떤지, 이거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는 앱이나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확산적인 사고로 접근하면은 결국 저희가 그 모색하려고 하는 방향은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다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참 어려운 문제인 건 한데, 이게 결국은 소비자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려다 보면 정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그 정보의 제공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산업 쪽에서는 상당히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아주 민감한 영역에 하나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근데 수익권을 보장하려면 당연히 그 부분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말씀 감사드리고요. 혹시 시간이 조금 제한되는데 그 이동현 대표님께서 시간을 조절해 주시냐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다른 분들보다 말씀을 상당히 짧게 해주셨거든요. 혹시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 드실까봐 제가 한 2, 3분 정도만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안 그래도 요청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공공인프라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자원순환 정책이 확보되어야만 자원순환 문화를 촉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동시에 가죠. 그 수리권 법제화라는 것과 동시에 수리 문화가 촉진되기 위한 다양한 인프라에 대한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토론문에 썼던 것처럼 그 공공재활용센터 또는 언어의 혼란이 있으면 재사용센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재사용센터의 기능에 대한 전환은 자가수리 교육의 거점으로서, 그리고 수리 교육 공유 플랫폼으로서, 그리고 시민 참여형 리페어 스테이션으로서, 또는 수리 도구 공유 인프라로서, 또는 지역 수리 상점들과의 협력 허브로서 이런 기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런 인프라가 사실은 다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게 이미 국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예산을 투여해서 현재 만들고 있는 지역마다 좀 다르게 이름이 쓰여지는데 업사이클 플라자 또는 업사이클 센터 또는 서울의 재활용센터입니다. 재활용센터가 사실은 기존에 있는 재사용센터의 버전업 형태로서 기존의 한계를 좀 극복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수리 문화와 시민 참여 교육들을 확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공인프라가 현재 재활용센터와 같은 기존의 재활용센터들도 갈 수 있게끔 이 프로그램에 돌아가려면 예산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자체가 좀 더 예산을 책정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재활용센터는 환경부가 평가를 통해서 우수 재활용센터를 선정을 합니다. 당연히 환경부가 이런 수리 문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는 재활용센터에 대한 평가에 반영시키면 되는 거고요. 지자체가 그 지자체에 있는 재사용센터에 입찰 시 이런 사업의 범위를 넣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표준 운영 매뉴얼에 이를 담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제화되는 지난한 과정을 당연히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당장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 수리 문화가 현장에서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활동들이 또는 이러한 예산과 지원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건 그래서 수리문화 법제화, 수리권 법제화와 수리문화 활성화는 사실은 그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추진되어야 될 부분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말씀 부탁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초반에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요. 예, 어쨌거나 그 용어에 조금 혼란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들으면서 용어에 좀 혼란이 있었던 게 자율센터라고 하시니까 그분이 용어에 좀 혼란이 있는데 재사용센터 이렇게 하니까 그만큼 좋을 수 있네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인 부분에서 좀 제안을 많이 주셨습니다. 시간이 됐지만 약 5분 정도 더 써서요. 혹시 그 상무관님 말씀 주신 내용 중에서 특별히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사실 이제 저희 부에 수리권 이제 담당자가 원래 따로 있기는 한데 이제 제가 이제 전기전자제품을 담당하고 있고 민간식부단의 요청을 이제 제가 참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무거운 배낭을 메고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다양한 내용들 중에서 제가 답변 보충 설명 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생산자들 교체하는 제도를 이제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전자 제품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환경성 보장제라는 이름으로 이제 제품 생산자, 수입업자, 판매자에게 회수와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산자들이 이제 납부한 분담금으로 폐기물들을 수집을 하고 이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체제로 특히나 이제 올해부터 이제 전품목으로 그 EPR 대상 전기전자 전품목으로 올해부터 확대가 됐거든요. 굉장히 많은 중소형 가전제품들이 이제 폐기물로서 이제 처리가 재활용되고 있는데 기존에 이렇게 처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수리권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이제 투입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 기존의 이 전기전자 폐기물의 처리 체계, 즉 EPR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 EPR과 관련해서는 EPR 제도와 이제 연계해가지고 이제 에코 모듈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생산자들에게 이런 수리권 활동을 했을 때 얼마만큼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하지 못했을 때 이제 그런 마이너스 요인들을 준다든지 이런 저희도 그 말씀 발표 자료에 나왔던 이제 프랑스 사례를 저희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올해 그 에코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그 연구 용역을 진행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뭐 알리나 이제 해외에서 그런 직구 상품들에 대한 이런 폐기물 적정 처리, 수리권 보장이 어렵다라는 지적들도 저희 분석하고 있어서 이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제 책임지고 수리,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제도할 수 있는지에서도 같이 연구를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내용들도 이제 저도 같이 돌아가서 같이 이런 이제 담당자와 함께 이제 공유를 하면서 이 수리권 제도가 현행 제도와 같이 잘 융합되면서 이제 같이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각자의 이제 위치에서 좋은 의견, 말씀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다른 사회를 다른 진행하기보다도 이 토론회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무거워진다는 생각을 들면서 제가 사회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지금 사무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금 나름대로의 기후에서 준비하는 사항들 이게 상당히 그 사회에서 발전은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느낄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그런 전체들이 서로 상호 연계되고 주고받아서 의견이 자리될 수 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가능하시다면 이거 정기적으로 좀 해서 본인을 토론회를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토론회 끝나고 제일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가시고 예, 어쨌거나 그 상당히 지금의 시기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그 주제인 것만은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제만은 다른 주제하고 틀리게 시민단체, 시민사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본 토론회를 주최 주관해 주신 여러 시민단체 관계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말씀드리고요. 예, 시간 조절을 제가 잘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예, 이것으로 본 토론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